어, 오늘 5월 과정 이제 마지막 주죠. 자, 내일 모레 특강 핵심 지문 정리 책 나왔어요. 내일 모레 특강 똑 들으시고 페이지가 62페이지 나왔네요. 62페이지에 반드시 해야 될 지문 다 있고요. 사례형, 이중매매, 통정의 표시, 위험부담, 삼자계약. 사례 문제 주로 나오는 문제는 다 사례, 가불병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례 전에는 제가 판례 및 사례 특강 했다고 했잖아요. 작년까지는 그 사례 특강이 결국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판례뿐만 아니라 사례, 그다음 법 조문도 중요한 거 엄청 잘 나오잖아요. 그것까지 이제 다 있으니까 이게 더 낫겠더라고. 판례 및 사례 특강만 하는 것보다. 올해부터는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특강을 진행할 거예요. 내가 민법 점수가 잘 안 나온다. 이것만 해요. 욕심 부리지 말고 이것만 하면 정말 60점 넘어요. 여기서만 실수하지 않으면 60점은 무조건 넘어요. 그 다음은 70점대도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70점대 나오죠. 공부 좀 잘하는 사람은 70점대 당연히 나오고요. 점수가 막 50점도 안 나오고 민법이 불안하고 하시는 분들 양 늘리지 말고 여기에 있는 내용만 OX 고르겠다. 그 마인드로 앞으로 7, 8, 9, 10 4달 하면 무조건 60점 넘습니다. 진짜예요. 불안하죠. 다 불안합니다. 수험생은 합격할 때까지 마음은 불안하죠. 근데 시험 보고 나와서 가채점 한순간 합격이구나. 그것 분명히 느낍니다. 그 결과 다 맛보실 거예요. 그러려면 남은 기간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고 학원만 쭉 나오세요. 우리 커리큘럼에 맞게 쭉 따라오시면 다 합격이 나갔습니다. 계속 100명 이상씩 우리 학원 다 합격하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합격에 가시더라고. 전통입니다. 전통. 여러분들은 전통을 계승해야겠죠? 자, 주임법. 우리 주택임대차 이합주의 어려운 판례는 좀 덜 중요하고 어려운 판례는 오늘 한다겠어요. 대학력 교재 180페이지 왼쪽 펴보세요. 거기 몇 개 판례가 있어요. 180페이지 왼쪽 대학력의 내용. 동그라미 1번 임차주택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자, 이것과 관련된 판례를 볼 거예요. 이건 했고, 자, 이 하나 두 개, 이 두 개 할 거예요. 두 개. 자, 그게 어디 있느냐? 밑에 4번하고 5번 판례 볼 거예요. 먼저 4번. 4번부터 봅니다. 첫 번째, 임차인이 을이 임차주택을 주인 아파트를 사버립니다. 주어가 임차인이 샀구나. 그럼 그림이 갑을이죠. 을이 임차인. 항상 사례 문제는 오른쪽 놈이 동그라미 들어가는 거예요. 소유자가 항상 왼쪽 놈. 자, 을이 임차인이 임차주택 이걸 샀대. 그러면 병이 산 게 아니라 누가 샀대요? 내가 새 살다가 아파트 사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자, 을이 병자리 대신 임차인이 산 거예요. 딴 놈이 산 게 아니라. 그러면 임차인 을이 임차주택을 양수했다. 그러면 이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아, 병자리에 을이 들어가 있구나. 그러면 똑같아요. 병이 산 경우 우리 좀 전에 병만 부담 갑은 면하죠. 기억나죠? 보증금 반환 채무 똑같아요. 을만 보증금 반환 채무 부담 갑은 면한다. 똑같아. 자, 그러면 지문이 이제 하나 두 개가 나와요. 이 판례는 이걸 계산해 내야 돼요. 임차인이 샀다. 그러면 을만 밑에 놈 을만 부담 갑은 면해. 지문 하나. 따라서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한테 보증금 주세요 할 수 없다로 끝나요. 왜? 면하니까. 소멸했으니까. 자, 그러면 봐요. 을만 부담하니까 이제 지문 둘. 을은 나중에 이사 갈 때 을 보증금 3억 줘. 그러고 이사 가야겠죠. 근데 누구야? 병이에요? 자기예요? 아, 자기가 자기한테 돈 받을 필요는 없잖아. 이게 바로 을은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고 얘는 보증금 줄 채무가 있는데 채권 채무가 한 놈한테 귀속했죠. 그러면 혼동이 일어나요. 우리 물권법에서 배웠죠.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하면 필요 없는 제한물권 소멸. 채권 채무가 한 사람 을에게 귀속하면 혼동으로 소멸. 그래서 이 판례는 자, 그게 4번이에요. 대학력 갖춘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했어. 자, 그럼 여기서 내 머릿속으로 아, 임차인이 샀구나. 그럼 을이 이미 또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을만 부담 갑은 면해 이걸 머릿속에 계산해내야 돼. 갑은 면하니까 결국 질문 하나. 임차인은 임대인 갑한테 이사 갈 때 보증금 주세요 할 수는 없다로 끝나요. 왜 면했으니까 소멸했으니까. 자 질문 하나 더. 따라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결국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 거니까 채권 채무가 임차인 한 사람한테 귀속 따라서 혼동으로 소멸한다 하면 맞는 질문이에요. 자 이 판례 했고 자 5번은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이 누군가로부터 가압류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됩니다. 이걸 이제 머릿속에 그릴 거예요. 자, 봐봐요. 자, 이 판례 할 거예요. 가압류, 채권 가압류 판례요. 이거 되게 쉬워요. 제 설명 들으면 절대 이제 안 헷갈려요. 100% 맞춰요. 자, 을의 갑에 대한 보증금 주세요. 채권이 있죠. 나중에 이사 갈 때 보증금 주세요. 채권이 있는 거예요. 얘는 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고. 자, 면한다는 여기 사건은 필요 없죠. 그러면 을한테 A라는 사람이 1억을 빌려줘요. 그러면 A는 돈 빌려준 채권자가 되겠죠. 그럼 을은 돈 갚아야 할 채무자가 돼요. 자, 을이 1억을 갚아야 되나 안 갚는다. 그러면 채권자는 항상 채무자 재산에 강제 집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을한테 부동산이 없어. 그럼 부동산에 경매 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을이 3억 전세 사는데 나중에 지금 현 이 정도 될 거예요. 시점은 나중에 기간 끝나서 이사 갈 때 3억 주세요라는 채권이 이때 취득하게 되죠. 그러면 채권도 재산이니까 이 채권에 압류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을이 주인한테 받을 3억을 얘가 그중 1억을 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채권 압류예요. 압류는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 압류가 있고 대상이 채권이라면 채권 압류가 있어요. 그럼 항상 압류 전에는 미리 하는 압류, 가압류를 먼저 박아놓는 거예요. 본압류 전에. 그래서 채권자 A가 지채무자가 을이 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보증금 반환 채권에 가압류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채권 압류 가압류인데 채권 압류 가압류는 법률 용어가 하나 나와요. 자, 얘 기준으로 합니다. 압류한 놈, 압류한 A를 기준으로 저 갑은 누구냐? 자, 일단 보증금 측면에서는 임차인은 채권자고 보증금 측면에서 갑은 보증금 줄 채무자예요. 그래서 보증금 반환 채무, 얘는 보증금 주세요. 채권. 그러면 저 갑은 채권 압류한 이 A 입장에서는 자기 채무자의 채무자예요. 자, 자기 채무자의 채무자. 그래서 이 갑을 제3 채무자 채권 압류 법률 용어예요. 제3 채무자라는 것은 채권 압류 가압류에서 나온 법률 용어예요. 그래서 압류한 A를 기준으로 저 갑은 자기 채무자의 채무자예요. 그래서 제3 채무자라는 법률 용어가 나오고 그러면 임차인의 자 저희 읽으면서 벌써 그래야 돼요. 을의 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이 누군가로부터 가압류됐죠.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 후 무슨 일이 벌어졌죠? 주택이 양도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머리가 그려졌어. 을의 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이 누군가로부터 가압류됐구나. 그 후 이 주택이 양도됐구나. 그럼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후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병한테 양도됐다는 얘기죠.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병이겠죠. 병은 자 주택 양수인은 임차주택 양수인은 갑은 임대인의 지위가 있었잖아요. 이 임대인 지위 승계하잖아요. 임대인 지위 승계하고 그 다음 채권 압류가압류의 제3 채무자 지위도 같이 함께 승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판례는 되게 쉽다. 엄청 쉽다. 3채무자 몰라도 된다. 임차주택 양수인은 어떤 지위든 승계한다. 그러면 이걸 임대인지위 승계한다. 임대인지위 승계한다. 우리 기본으로 하잖아요. 저기 동그라미 1번 별 3개니까. 그러면 임대인지위도 승계하고 갑이 가지고 있는 채권 가압류상의 제3 채무자 지위도 같이 승계한다. 이렇게 긍정으로 끝나면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럼 이걸 장난을 치겠느냐? 장난치지 않아요. 이거 옳은 지문으로밖에 안 내요. 왜 그럴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래서 채권 가압류는 옳은 지문으로 나와요. 옳은 지문으로 나오면
설사 틀린 줄 승계하지 않는다 해도 정답지문 아니겠죠. 다음 주 옳은 건 할 때 장난칠 수는 있어요. 단독 정답지문까지는 시험범위 아닌 거 못 냅니다 원래. 그래서 X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주 옳은 건 할 때 X지문 4개. 그러니까 휴 보증금만한 채권이 누군가로부터 가압류됐구나. 그 후 주택이 양도됐구나. 임차주택을 산 양수인 병은 임대인 지위도 승계하고 제3채무자 지위도 같이 승계한다. 승계한다. 그렇게 긍정으로 끝나면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5번이에요. 임차주택 양수인은 채권가압류상의 제3채무자 갑이 가지고 있는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하고 제3채무자 지위도 같이 승계한다. 긍정으로 끝나면 맞는 지문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발생 시기 이건 살짝 어려워서 나중에 문제 풀 때 할 거고. 자, 이 판례. 이거 별 3개 판례예요. 대항력 발생 시기에서 동그라미 2번 별 3개 합니다. 이거 정답 지문이에요. 이 판례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언제 대항력이 발생하느냐? 인도 및 주민등록 박은 그 다음날 오전 0시예요. 여기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예요. 이건 정답 지문이에요. 이 판례는. 자, 입주 및 교절 입주 2번. 내가 입주해서 전입신고 주민등록 받고 산지 언 10년. 그러다가 주택 소유자인 내가 팝니다.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합니다. 그런데 판과 동시에 이 집에 내가 세입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도함과 동시에 종전상태 유지한 채 이 주택에 다시 임차. 자, 이 단어를 요약하면 이거예요. 내가 인도받고 전입신고도 하고 살다가 소유자인 내가 갑이 이 주택을 을한테 매도합니다. 그런데 이 판집에서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임차. 그럼 그림을 그리면 항상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내가 인도받고 주민등록 받고 10년쯤 살다가 매도 을한테 내 아파트를 파는 거예요. 매매. 그런데 매도 후 다시 갑은 임차인이 되는 거죠. 임차. 이럴 수 있죠. 팔고 그 집에 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임차인이 됐는데 나는 그동안 소유자였어요. 소유자에다가 이제 내 집이 아닌 을 집이 되고 나는 그 집에 임차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이 돼 있으면 항상 대항력을 갖춰야 되겠죠. 들이대려면. 이 대항력을 언제 취득하느냐 이 사람은 그 판례예요. 자, 갑니다. 팔았으면 세 달 후 을한테 등기가 바뀌겠죠. 등기 넘겨주면 을은 소유권 취득. 자, 그러면 나는 대항요건인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은 이미 10년 전에 갖춰놨어요. 그러면 이때 얘가 소유자가 되고 나는 이날이 만약 5월 3일이다. 그러면 5월 2일까지는 내가 이 아파트 소유자인 거예요. 소유자가 바뀐 건 등기박은 이놈이 소유권 취득한 순간 나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겠죠. 이때 내가 5월 3일 날 임차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 봐요. 이 대항요건으로서의 인도 및 주민등록은 5월 2일 등기박을 받기 전인 5월 2일까지는 소유자로서 주민등록이지 아직 임차인으로서 점유 주민등록이 아니에요. 내가 임차인이 된 것은 이날이에요. 세입자가 된 건 주인이 이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세입자가 된 거지. 따라서 결국 임차인으로서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은 이놈이 소유권 등기박은 그날 내가 갖춘 거하고 같은 결과가 돼요. 임차인으로서 점유 플러스 주민등록은 등기박은 그날. 그러면 나의 대항력은 인도 및 주민등록한 그 다음날 취득. 따라서 결국 등기 다음날 취득 같은 말이에요. 자, 갑니다. 이때 임차인의 대항력은 결국 매수인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박힌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 발생. 이놈이 등기박은 5월 3일 날 내가 인도 및 주민등록을 받은 거예요. 갑 입장에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 처음 10년 전, 이 다음날 장난친 적 있어요? 이 다음날 아니에요. 이 다음날 미친 거지 10년 전인데. 그죠? 의미 없죠. 근데 이렇게 장난친 적 있어요. 우리 기출 아니에요. 등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 박힌 그 다음날. 이걸 외워야 돼. 매수인 앞으로 등기 박힌 그 다음날 대항력 취득한다. 등기 다음날, 등기 다음날 그렇게 외우는 거야. 뭔지 모르지만 등기 다음날 대항력 취득 시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예요.
자, 입주 및 전입 신고를 하고 내가 살다가 이제 이 판례 내용이 2가 될 거예요. 내가 살다가 이 주택을 을한테 매도합니다. 동시에 다시 세 들어갑니다. 임차합니다. 그러면 임차인 된 갑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취득하느냐? 매수인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바뀐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즉시 이렇게 장난치겠죠? 즉시 아니에요. 그 등기 다음 날이에요. 등기 다음 날. 이 판례가 나오면 자, 단어 중요한 단어는 제가 노란색 해놨죠. 매도하고 임차했다? 그럼 이 판례예요. 매도하고 다시 세 들어갔다? 이 판례. 그러면 이걸 물어요. 이 판례네요. 언제 대항력 발생 취득하느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 박은 그 다음날, 등기 다음날, 등기 다음날. 그러면 즉시 장난치면 X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기 처음 입주 및 전입신고한 다음날 그것도 또 X가 돼요. 이렇게 장난쳐요. 이건 장난치고 정답 지문이니까 반드시 하세요. 자, 기술 한번 들어갈게요. 아, 헷갈려. 즉시인지 다음날인지. 시험 볼 때 꼭 헷갈릴 수 있죠. 둘 중 하나가. 자, 기술. 매도, 다. 디귿. 매도하고 임차했다. 그래. 디귿이구나. 같은 종씨로 가자. 요거 찍어요. 다음 날로 찍어요. 즉시 X. 정 헷갈리면, 애우다가 헷갈리면, 왜? 장난치면 빤해. 즉시 발생하느냐, 다음날 발생하느냐,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러면 즉시 아니야? 나는 같은 종씨로 찍을래. 같은 종씨. 다음날. 등기 다음날. 그러면, 다. 디귿. 아. 같은 종씨가 좋은 거예요. 항상 찍을 때는 세트로 찍어요. 같은 종씨. 자, 됐어요. 이제 또 안 본 판례. 이 판례가 오늘 볼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 이건 살짝 복잡하고 해서 이 앞주에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자, 보증금. 이거 별로 안 중요해. 그래도 해드릴게. 이건 어디냐? 보증금 우선 변제권 오른쪽 2번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 2번 기억 니은 할게요. 이건 한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자, 보증금 우선 변제 요건은 대항요건 플러스 확정일자입니다. 동그라미 1번. 대항요건 플러스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박아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니까 모두 갖췄을 때 우선 변제권이 취득할 거예요. 그러면 기억 확정일자를 인도 및 주민등록 전에 갖췄다 계산해봐요. 뭐가 먼저 했다는 얘기요? 확정일자가 먼저란 얘기죠. 그러면 나중을 찾는 거예요. 나중에 인도 및 주민등록 박은 거죠. 그러면 우선 변제권 모두 갖춘 뒤에 놈 이미 인도 및 주민등록이니까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 우선 변제권 발생하는 거예요. 자, 니은 이번에는 인도 및 주민등록 받고 그 후 확정일자를 박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보는 거예요. 나중에 확정일자죠. 그럼 이 시점에 우선 변제권이 발생할 텐데 확정일자 박은 그날 그 다음날이 아니겠죠. 항상 다음날은 뭐만 다음날이다. 인도 및 주민등록 그게 나중에 갖췄을 때만 그 다음날이에요. 그러니까 확정일자가 나중이면 확정일자 박은 그날 기준으로 발생. 어렵지 않죠? 그래서 잡아요. 말이 살짝 어렵겠네요. 이게 기출 원문이나 그대로 낸 거예요. 확정일자가 인도 및 주민등록일 전이다. 그렇다면 결국 확정일자가 먼저고 인도 및 주민등록이 나중에 박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우선 변제권 발생. 하지만 인도 및 주민등록 받고 그 후 확정일자니까 나중에 확정일자죠. 그리고 확정일자는 다음날 나오면 안 되겠죠. 확정일자 박은 그날 우선 변제권 발생. 이해됐죠? 이해됐어. 자, 이제 넘어가 봐요. 다음 페이지네요. 다음 페이지 왼쪽 182페이지 맨 위 판례. 자, 이거예요. 이거 할 거예요. 내가 주택 임차인인데 전세권 설정 등기 박아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주택 임차인으로 지위도 있고 물권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도 있는 거예요. 이 판례예요. 자, 봐요. 내가 주택 임차인인데 물권 전세권 설정 등기를 박아서 전세권자 지위도 함께 가진 납니다. 을이 주택 임차인도 기고 전세 등기 박아버렸죠. 그 물권 전세권자 지위도 함께 있어요. 이 판례가 두 개인데 자, 이걸 옵니다. 전세권, 물권 동네하고 임차인, 임차권, 채권, 계약법 동네하고 동네가 완전히 다르죠. 따라서 물권 동네, 채권 동네죠. 동네가 전혀 다르다. 전혀 따로 논다. 별개다. 이것만 기억해요. 따로 논다. 저쪽 행동을 이쪽 동네 행동으로 보지 않아요. 저쪽은 소멸해도 나는 소멸하지 않아요. 별개다. 너랑은 따로 논다. 이것만 기억하면 이 판례 두 개가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따로 놀아. 왜?
민법은 항상 뭐가 중요해요? 동네가 중요해요. 동네. 너는 물권, 나는 채권. 동네가 달라. 따로 옵니다. 그래서 자 봐요. 주택 임차인과 전세권자 지위를 함께 가지는 자가 자 임차인 지위에서 배당 요구합니다. 그러면 전세권에 관해서 함께 배당 요구를 한 걸로 볼 수는 없다로 끝나요. 왜? 저쪽 행동을 이쪽 행동으로 보지 않아요. 이것만 이해하면 된다고.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했기 때문에 전세권자 지위에서 배당 요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없다. 부정으로 끝나요. 자 2번 최선순위 전세권자 지위와 대항력 갖춘 주택 임차인으로 지위를 함께 가진 자가 자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전세금 받고 이사 가려고 배당 요구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했죠. 저당권이 됐어. 최선파 전세권자라도 배당 요구 이 네 글자가 뜨면 소멸합니다. 선파지만. 왜? 전세금 받고 이사 간다는 거니까. 이거 해야 돼요. 저당권에서. 그러면 얘가 전세 3억 살고 있었는데 3억을 다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배당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2억밖에 경매대가에서 배당을 못 받은 거예요. 1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최선순위 전세권자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돼요. 배당 요구하면 무조건 소멸돼요. 자, 그런데 1억을 못 받았다는 얘기야. 나는 전세권 소멸한 방 빼줘야 되죠. 그러면 1억을 못 받은 채 방을 빼줘야 돼. 근데 나는 어떤 지위도 가지고 있다. 주택 임차인 지위가 있다. 따라서 저쪽 전세권은 소멸해도 나는 소멸해요 안 소멸해요? 이쪽 동네는 소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세권 물권 너 소멸했다고 해서 임차권까지 같이 소멸하지 않아. 제가 따로 논다겠죠. 그러니까 나는 주택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경락인한테 들이대버릴 수 있다로 끝나요. 결국 자 1번 2번 판례는 전세권자 지위 임차권자 지위 임차인 지위 이게 나오면 따로 논다. 저쪽 행동을 이쪽 행동으로 볼 수 없다로 끝나고 저쪽은 소멸해도 나는 소멸하지 않으니까 임차인으로서 들이댈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받고 그 다음 밑에 최우선 변제 관련 판례 자 이거예요. 2번부터 5번까지예요. 이건 한 번씩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노란색이 없어요. 오늘 한번 듣고 하실 분만 하시오. 이거 빼놓고 우리 이합주한 것만큼 반드시 하자겠죠. 주임법이 양이 많으니까. 오늘 할 것은 어려우면 버려버려야 됩니다. 자 최우선 변제에 관한 대본 판례가 2번 3번 4번 5번 이 4개예요. 자 그러면 느낌을 가져봐요. 보증금 중 일정의 최우선 변제 이게 사건화됐다. 그럼 내가 판사예요. 판사 대법원 입장에서 가급적 이 세입자한테 5,500 주고 싶을까요? 아니면 주는 판결을 때릴까요? 그냥 방 빼 너는 안 줘 그런 판결을 때릴까? 가급적 줍니다. 왜냐하면 최우선 변제 이 법이 나온 취지가 길거리에 낳는 걸 방지하는 거니까. 그래서 최우선 변제에 관한 지문이 있다면 소수로는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최우선 변제 받을 수 봐요. 있다.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 3개는 챙겨줍니다. 5,500 챙겨줍니다. 벌써. 하지만 네 번째 마지막 맨 밑에 있는 5번만큼은 최우선 변제권 인정해주지 않아요. 결국 대부분은 가급적 챙겨주려고 해요.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근데 그래서 4개 판례 중 3개는 소수로가 받아. 하지만 하나는 못 줘요.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2번 내가 임대차 계약 당시 처음에는 소액이 아니었어요. 1억 6,500 이하야 되는데 서울기준 그게 아니었지. 2억 전세였지. 그런데 그 후 보증금이 감액돼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게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소액 임차인 요건을 못 갖췄지만 현재 소액 임차인 갖췄죠. 그러면 챙겨주는 거예요. 현재 시점이 중요해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깨버립니다. 주임법 대법원 판례는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가급적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를 중요합니다. 현재. 그래서 당신은 현재 소액 임차인이니까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결국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자 3번 토지의 저당권 설정할 당시 주택이 미등기인 채 이미 존재했다면 임차인은 토지가 경매로 날아갔을 때 여기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여기도 긍정으로 끝나죠. 자 저당권 박을 때 건물이 있었죠. 건물이 있었어. 미등기라도 상관없어. 주택도 건물이에요. 그래서 미등기 주택 다 보호된다겠죠. 그러니까 미등기 주택 나오면 그냥 보호된다. 긍정으로 끌어버려요. 이 판례니까. 4번 저당권이 설정된 사무실이
나중에 주거용 건물, 주택으로 용도 변경됐어요. 자, 주택으로 바뀌니까 내가 여기에 세 들어간 소액 임차인이에요. 자, 이 사람한테 최우선 변제, 보증금 중 일정, 이게 최우선 변제예요.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현재 주택이고 현재 내가 소액 임차인 요건에 해당됐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 기준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면 챙겨주는 거예요. 결국 이 세 개는 처음에는 소액이 아니었으나 가액으로 됐어. 챙겨줍니다. 주택이 이미 있다면 미등기 다 보호되니까 챙겨줍니다. 그 다음 주택으로 용도 변경된 후 내가 세입자로 들어갔으니까 챙겨준다. 이렇게 해요. 하지만 5번 토지의 저당권 박은 후 건물이 신축. 이 주택에 들어간 소액 임차인은 토지 매각 대금에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다로 끝나요. 자, 여기만 안 챙겨줍니다. 왜 그러느냐? 한번 무슨 단어가 떠오르는지 첫 번째 줄에서 한번 해봐봐요. 무슨 단어가 떠올라요? 잡아요. 토지의 저당권이 박힌 후 건물이 신축됐구나. 그러면 토지 저당권 후 건물. 이 토지는 무슨 토지? 나대지예요. 빨리 나대지란 세 글자가 거의 우리 시험엔 안 떠요. 이렇게 토지의 저당권 박은 후 나중에 건물이 올라왔다. 주로 이런 형식으로 떠요. 그러면 여기서 토지의 저당권 박을 때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였는데 그 후 건물 신축됐구나. 나대지구나. 그러면 끝난 거야. 나대지는 안 돼. 나대지는 스스로가 안 돼. 뭐가 안 됐죠? 저당권에서 법정지상권이 안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여기서 주임법에서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결국 여기서 나대지만 찾아내면 소수로는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나대지는 안 돼. 나대지는 안 돼. 법정상권이 성립하지 않고 이 건물 나중 건물을 위한 그 다음 아무리 소액 임차인이라도 최우선 변제권 챙겨주지 않는다. 나대지만 찾으면 돼요. 토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 빨리 나대지 훈련해요. 거기 저당권에서 6번 나오네요. 이게 나대지는 안 돼. 법정지상권이 안 되고 최우선 변제권도 안 되고 나대지만 찾아내면 소수로 잘 수 있어요. 자, 이제 다 했고 오른쪽 주택임차권의 승계. 자, 봐봐요. 이건 법 조문이에요. 법 조문이고 안 중요해요. 30년에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안 중요한데 버리실 분은 버려. 이거 노란색 하나만 하시고 2촌만 해요. 나 모르겠지만 2촌 나오면 맞는 지문이고 4촌 나오면 X야. 2촌만 해요. 2촌만. 일단 설명은 해드릴 건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자 볼게요. 갑을. 을이 임차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실혼 배우자랑 살고 있어요. 사실혼 관계, 사실혼 배우자. 그런데 이 임차인이 죽습니다. 한 1년쯤 지나서 죽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을 다시 상속인이 있을 수도 있고 상속인이 자식놈이 없을 수도 있겠죠. 경우수가 그래서 상속인이 없는 경우도 있고 첫 번째 자식놈 을 다시 상속인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진 건 임차권, 재산권이죠. 임차권이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법정 상속인 사촌까지가 없어. 상속인이 없어. 그러면 같이 사는 이분은 국가가 먹어버려요. 법정 상속인이 없으면 이 재산은 누가 먹는다? 국유재산이 돼요. 그래서 이분은 방을 빼줘야 돼요. 방을 빼줘야 돼. 자, 우리 법이 이 사실혼 배우자를 위해서 법 조문을 만든 거예요. 이분이 이사 가지 않고 남은 기간 계속 살 수 있게. 그래서 법이 만들어졌어. 이분을 보호하기 위한. 자, 상속인이 없어. 그러면 같이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실혼 배우자한테 임차권을 승계시켜줘요. 법적 상속권은 없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상속이라는 단어는 안 써요. 임차권 승계. 자, 경우서 하나 있어. 상속인이 없으면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하면 잘 헤어져요. 상속인이 없구나. 그러면 같이 살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살게 해줘. 살게 해주니까 승계한다. 긍정으로 끝나요. 승계한다는 얘기는 살게 해줘. 남은 기간. 자, 그런데 자식놈 을다시가 있어. 상속인이 있어요. 그러면 을다시가 상속인이 있으면 무조건 상속 받습니다. 이놈이 먼저 1순위예요. 법정 상속인이. 근데 여기가 경우수가 또 나눴죠. 이 을다시 자식놈이 같이 살 수도 있고 아버지 돌아가실 당시 아니면 따로 독립해서 따로
같이 안 살 수도 있어. 같이 산다 경우수 하나, 같이 안 산다 경우수 두 개가 나겠죠. 자, 그러면 같이 산다. 그러면 이분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방을 뺄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상속인만 승계시켜주고 이분은 안 챙겨줘요. 왜? 같이 살고 있으니까 방 뺄 일이 없잖아. 오로지 이 사람을 살게 해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에요. 따라서 상속인이 같이 살고 있다면 이분이 방 뺄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상속인만 승계되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승계 안 시켜줘요. 방 뺄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자식이 을다시가 같이 안 살아. 여기에 살아. 그러면 이분은 살게 해줘야 돼. 그래서 상속인이 같이 안 산다. 그러면 사실은 배우 주어요. 사실은 배우자는 승계시켜줘요. 자, 그러면 같이 안 살면 일단 승계시켜줘. 그런데 같이 안 산다고 해서 상속인 아예 배제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속인하고 공동승계 나오는 거예요. 상속인이 있고 같이 안 살 때 공동승계가 나와요. 그런데 또 하나가 더 나와. 모든 상속이 아니라 2촌 이내 친족하고만 공동승계예요. 결국 없어. 안 살아 하면 승계. 상속인 없어. 승계. 상속인 있지만 안 살아. 일단 사실혼 배우자는 승계로 끝나요. 그런데 상속인이 같이 안 살지만 상속인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같이 공동승계. 근데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법정 상속인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다시 2촌 이내 친족하고만 공동승계.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복잡해요. 하실 분만 해. 그래서 자 1번 상속되고요. 임차권. 2번 상속인 없이 사망했어. 그러면 이분 살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승계한다. 없으면 무조건 승계한다로 끝나는 거예요. 같이 안 살고. 문제는 단독 승계냐 공동 승계냐 차이뿐이에요. 자 3번 사망 당시 상속인 을다시가 같이 살고 있죠.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는 방 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상속인만 승계. 기억이 별 3개만 합니다. 2촌에 오라고. 기억. 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같이 가정 공동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 그럼 쉽게 생각해. 안 살아. 같이 안 살아. 상속인 을다시는 저기 떨어져 살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 승계. 공동 같이 승계 공동. 근데 또 누구로 제한이 들어간다? 2촌 이내 친족하고 공동으로 승계. 주어는 사실혼 배우자예요. 그래서 2촌만 해요. 우리 시험에서 4촌으로 장난쳤으니까 2촌 이렇게 오는 거야. 2촌 이내 친족하고 공동승계. 오케이 된 거예요. 이 정도예요. 5번 법조문이에요. 이때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인 사망 후 한 달 내에 임대인 주인한테 반대 의사 표시해서 승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건 마음이죠. 이런 법조문이 있어. 흘러가요 이런 거. 오케이 상가 갑니다. 이제 상가. 주택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했어. 자 상가는 주인법하고 목차가 똑같고요. 전속기간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거의 똑같아요. 90%. 숫자만 전속기간 1년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나머지 대항 요건이 인도 주민등록에서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으로 바뀔 뿐이에요. 나머지 똑같아. 요건 다 똑같아. 그래서 여기는 패스할 거고 그러면 상가는 주택과 다른 왼쪽 환산보증금 이거 봐야 되고 그 다음 오른쪽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이거 봐야 되고 자 다음 페이지 주택에는 없는 오른쪽 6번 권리금제도 권리금 회수계 보호규정.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주택에 없는 거 이 3개가 주로 중점적으로 나와요. 나머지는 주택 실력으로 풀면 돼요. 거의 똑같으니까 이제 주택과 다른 점만 체크하면 돼요. 자 갑니다. 적용범위 184페이지 왼쪽 적용범위. 자 동그라미 1번 상인법은 일단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 상인법이 적용되겠죠.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적용되지 않겠죠. 자 3번 일시 사용 안 됩니다. 주택하고 똑같고. 자 이제 환산보증금 볼 거예요. 우리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모든 상인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만 보호하자고 입법 취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환산보증금이라는 이 용어가 나와요. 환산보증금. 자 그러면 보증금하고 월세를 돌려야겠네요. 환산에서 나온 게 환산보증금이에요. 보증금 월세. 계산식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그러면 환산보증금 액수가 나오고 이게 서울 기준 9억을 초과하면 작동이 안 됩니다.
자, 상가는 우리 중개사법, 주택상가, 그 다음 실명법 이 세 개가 아마 겹칠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법에서도 공부하시고 민법에서도 같이 공부하시고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단지 시험 출제 방향은 살짝 달라요. 민법은 주로 대부분 판례 조문이 나오고 중개사법은 귀퉁이가 나오고 그러니까 민법이 훨씬 문제 풀기가 더 쉬워요. 중개사법보다. 중개사법은 찌꺼만 과목이잖아. 그죠? 민법은 큰 중심만 알면 돼요. 큰 걸 아느냐를 민법은 출제를 그렇게 하고 중개사법은 자 귀퉁이를 아느냐를 물어보는 과목이 중개사법이야. 그래서 민법은 큰 것만 알면 돼요. 자, 환산보증금. 갑을 항상 오른쪽에 임차인 이 사람이 보증금 5개, 월세 5천만 원에 잘못이요. 월세 500이지. 월세 500에 장사하고 있어요. 삼겹살집 사장님이요. 앞으로. 그러면 환산보증금은 얼마 나와요? 환산보증금은 5억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그럼 이게 5억이 나와요. 500, 5천? 그러면 합의 환산보증금은 10억이죠. 그러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을 초과해버리죠. 그러면 환산한 보증금이 서울기준 9억을 초과하면 상인법 작동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는 국가가 을을 보호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보호해주는 건데 임차인을 보호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당신은 돈 많네. 어이구 10억이나 있네. 10억이나 가진 자산가를 왜 국가가 도와주냐는 얘기예요. 이게 취지예요. 그래서 서울기준 9억 이하 자영업자만 보여주겠다. 이게 상인법이 나온 환산보증금 제도 취지예요. 자, 그러면 10억이어서 서울기준 초과해버리면 상인법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왼쪽 나중에 예외가 생겼는데 초과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하나, 둘, 셋, 넷 5개 법조문 5개 외에 모든 20몇 개 법조문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중 이놈이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와서 나온 것뿐이에요. 민법에서는. 자, 그러면 갑니다.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상인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자, 동그라미 2번 왕별, 기억니은 디귿 왕별, 동그라미 3번 왕별이에요. 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요. 자, 환산보증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그다음 1년 보장해주는 기간 보장 기타 등등 밑에 예외 5개 조문 이외의 모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예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 주로 나오는 적용되지 않는 게 우선 변제, 등기 명령, 기간 보장 이 3개예요. 민법은 이 3개밖에 나온 적 없어요. 기퉁이 하나 나온 적은 있지만, 자, 기억. 임차인은 보증금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자, 보증금이라는 세 글자가 뜨면 초과 이 동네에서는 환산보증금이 초과했다는 얘기는 제가 얘기했죠. 부자사장님이라고. 부자사장님은 국가가 보증금 우선 변제권 이런 거 보호해주겠어요? 안 보호해주겠어? 보여줄 필요 없다니까. 부자니까.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 인정해주지 않아요. 없다. 니은 보증금 못 받았다 하더라도 법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도 없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관한 규정도 작동이 안 되니까 소수로는 없다로 끝나요. 신청할 수 없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자, 디귿 1년 보장해 주는데 1년 미만인 6개월 계약하면 원래 적용되면 1년 장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규정이 작동이 안 돼요. 원칙대로. 그러니까 만약 6개월 계약서 썼다. 그러면 이 6개월이 유효해요. 6개월이 1년으로 연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임대인도 이 6개월로 계약서 썼을 때 이 6개월 임대 기간이 유효라고 임대인도 주장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환산보증금 이하에서 상인법이 적동되면 이거 X지문이거든요. 임대인은 6개월 주장 못해요.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지. 그래서 초과의 경우에는 1년 보장 규정이 작동이 안 되니까 계약서 쓴 대로 되는 거예요. 6개월 계약서 쓰면 6개월이에요. 임차인 1년 주장할 수도 없고요. 임대인은 6개월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맞는 질문 돼요. 이게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정리 잘 하셔야 돼. 자, 그런데 처음에는 모든 상인법 규정을 적용을 안 시켰어요. 부자라고 해서. 그런데 서울 강남에 있는 모든 자영업자는 환산보증금 9억 다 초과해버립니다. 거기는 월세가 되게 비싸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특히 강남권에 있는 자영업자는 다 사각지대에 놓이더라. 그래서 데모를 한 거야. 데모. 우리 좀 보여주세요. 저는 강남 월세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월세 1,000만 원이니까 보증금 계산 안 해도 9억 넘어버렸죠. 강남은 월세 1,000만 원 수두룩해요. 저는
강남역 뒷골목에서 김밥 장사하는데 제가 왜 부자입니까? 월세 1,000만 원이 내 겁니까? 나 환산보증금 보증금도 하면 한 12억 되겠네. 김밥 사장님 부자다? 아니다. 이 월세는 누구 거? 건물주 거. 건물주 거지. 이게 왜 월세가 세다고 내가 부자입니까? 데모한 거요. 보호해 주세요. 결국 이제 예외적으로 법이 개정됩니다. 우리나라는 스스로 해줘요. 국회에서 아니면 떼써야 해줘요. 아, 그래서 데모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데모해서 쟁취한 4개에다가 엊그제 코로나 때 이제 이게 또 들어갔죠. 그래서 결국 환산보증금 초과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상임법 규정이 적용되는 법조문 5개예요. 첫 번째, 장사할 수 있게 하는 조문들을 예외로 뒀어요. 내가 1년 장사하다가 건물주가 바뀌어 남은 기간 들이댈 수 있다. 대항력 장사. 그다음 10년 범위 내에서 계속 계약갱신요건 행사해서 10년 범위 내에서 장사 10년 동안 하게 해준다. 장사. 그다음 내가 3달치 월세 못 내야 쫓겨난다. 장사. 나 2달치만으로는 이거 예외로 안 적혀주면 2달치 월세 못 내면 쫓겨나 버려요. 상임법 규정 3달치 내가 월세 못 내야 해지당한다. 이거 3기차 면제 해지 규정. 그럼 코로나로 폐업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 이것도 작동시켜줍니다. 해지 규정이 작동돼요. 그다음 10년 동안 장사 잘하고 권리금 잘 받고 나가세요. 권리금 회수계 보호 규정 이 법조문도 작동시켜줘요. 결국 원칙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상임법 이 5개 조문 외에는 다 작동이 안 되는데 특히 보증금 나오면 무조건 작동 안 돼요. 서술은 부정으로 끝나요. 보증금 못 받아. 보증금이죠. 이 2개는 쉬워요. 부자 사장님이니까 안 챙겨줍니다. 안 챙겨줍니다.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막 보증금으로 연결시키면 돼요. 예외적으로 장사할 수 있게 하는 이 남은 기간 안 쫓겨나고 들이대는 대항력. 계약갱신요건 행사에서 10년 범위 내에서 장사할 수 있게 하는 계약갱신요구권. 3달치 월세 못 내야 쫓겨나는 3기차 면제 해지 규정. 10년 동안 장사 잘하고 권리금 잘 받고 나가서야 하는 권리금 보호 규정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3번 왕비례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경우라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3기차 면제 해지 규정, 집합제한 조치 코로나 폐업으로 인한 해지 규정, 권리금 회수계 보호 규정은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여기는 소수로가 대항할 수 있다. 계약갱신요건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있다로 끝나요. 저 위에는 없다. 그래서 저 디귿이 2번이 디귿이 헷갈려 버린다고. 계속 없다인데 이놈은 있다로 소수로가 나와도 맞는 지문이 돼버려요. 디귿을 헷갈리지 말아요. 6달 계약했다. 그럼 6달 유효해요. 1년 보장 안 해주니까. 임대인도 6달 기간이 유효로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초과의 경우. 그래서 이거 예외. 그 다음은 2번 원칙대로 작동 안 되는 거. 이게 또 사례 문제로까지 나와요. 사례형으로. 반드시 해야 돼요. 작년에 나왔죠. 그 전에도 또 나왔어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작년에 나왔다고 제끼면 안 돼요. 자, 존속기간은 주택 이자를 1년으로만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묵시갱신도 6달부터 2달이 아니라 1달이에요. 오른쪽 묵시갱신도 주택은 2년 보장해주는데 여기는 1년이에요. 2년 1달 그거에 이자가 일자로 바뀌면 돼요. 이자 주택의 이자를 일자로 바꾸면 숫자만 바뀌면 된다. 자,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만료연 여기도 6달에서 1달로 바뀌죠. 일자로. 계약갱신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사유 시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자, 2번 하지만 임대인은 다음 8가지 경우입니다. 뭐 8가지 몰라도 되고 갱신 거절할 수 있다. 갱신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다음의 경우 계약 갱신 요구의 주인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우리 시험에 나온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8개 중 6개인데 그중 1, 2, 3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기억, 니은, 디귿 왕별하시고 리을, 미음, 비읍, 별 3개예요. 자, 기억. 언제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느냐. 기억. 임차인이 3기 차임액 차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3달치 월세를 밀린 적이 있다. 그러면 거절당해 버립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장사하려면 3달치 월세 밀리면 안 됩니다. 3기 동그라미죠. 니은. 자, 고의또는 여기죠. 중과실 파손 거절당합니다. 그 다음에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재건축을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할 때 전부 또는 대부분 여기가 동그라미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3기 차임 연체, 중과실 파손,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를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거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리얼.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 무단 전대했죠. 잘못했으니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미음, 쌍방이 합의를 해서 갑과 을이 합의해서 임대인, 갑이 임차인한테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네요. 돈 줬죠? 그러면 돈 주면서 방 좀 빼죠. 그렇게 한 거예요. 돈 받았죠? 쌍방 합의도 있었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돈 받은 거예요. 비읍, 건물이 날아가서 장사할 수가 없구나.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건물이 날아가서 무너졌는데 어떻게 하겠어? 거절할 수 있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기억, 니은, 디귿 이 세 개. 만약 이기 차임이 나왔다. 그럼 거절할 수 없다. 경과실 파손이다. 그러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재계약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일부 철거를 위해 일부 철거 거절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3기 중과실 파손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그렇게 나와야 거절할 수 있다로 끝나요. 자, 3번 별 3개. 이와 같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기간 포함해서 전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10년 외워야 돼요. 최초 기간 포함한 10년 범위 내에서만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 자, 계약 갱신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는 갱신되겠죠. 그러면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걸로 보고요. 다만 차임 보증금은 5% 범위 안에서 증감 적용할 수 있다. 자, 5번 기억은 이거 판례예요. 판례. 자, 봐봐요. 이놈이에요. 법정갱신, 묵시갱신이죠. 묵시갱신은 왼쪽에 있다시피 6달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주인한테 아무 연락이 없으면 자동갱신되는 거죠. 이 법정갱신의 경우에는 방금 배웠던 10년 제한 저 법조문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10년 제한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 법정갱신의 경우에는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더라도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되는 것만 10년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 행사할 수 있지. 주인 연락 없어서 자동으로 갱신되는 법정갱신의 경우에는 10년 제한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년이 넘든 20년이 넘든 왼쪽 묵시갱신 요건 주인한테 연락 없으면 계속 100년 동안이라도 갱신된다 그 말이에요. 10년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갱신의 경우는 10년 제한되는 저 법조문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기억지문이죠. 법정갱신은 전체 10년을 넘더라도 가능하다. 5번도 우리 기출지문이고 기억도 우리 기출지문이에요. 둘 다 이런 형식으로 나오니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3기 차임 연체할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이건 임대인이 쫓아내는 거고 2번은 임차인이 코로나 폐업했을 때 이사 가는 거예요. 자, 이때 집합 제한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아서 폐업한 경우에는 주어 임차인은 해지한다.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사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원래 해지는 바로 해지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코로나 폐업 해지는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 후. 그래서 보통 해지하고 다르게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해지 통고라고 좀 해주지. 법 만들 때. 그죠? 해지인데도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지가 법률용어가 어긋나요. 해지 통고지. 통고. 어찌됐든 해지라고 돼 있어 법은. 자, 다음 페이지. 차임 증감 청구권 2번만 보면 되겠죠. 주택하고 똑같아요. 5% 초과 못하고 계약후 1년은 지나야 되고 5% 1년 제한에 있다. 주택 실력으로 풀면 되고. 그러니까 2번은 별 3개인 거예요. 주택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와요. 자, 대항력. 자, 주택하고 다른 게 대항 요건이죠. 동그라미 1번 별 3개.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플러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 오전 0시 대항력 취득. 사업자 등록 신청 다음날입니다. 신청에 동그라미 하세요. 사업자 등록 신청 다음날. 사업자 등록증 교부 다음날 X. 신청 다음날이에요. 신청 다음날. 기억 주택하고 똑같아요. 전차인이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을 박아야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 유지. 자, 2번도 주택하고 똑같아요. 대항요건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유지해라. 존속하고 있어라. 중간에 사업자 등록 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당연히 이사 가진 않겠지. 항상 주민등록하고 사업자 등록 이거 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유지. 자, 그래서 나온 판례가 3번 판례예요. 자, 그러면 3번 별 3개 합니다. 2번도 그냥 별 3개 합니다. 어차피 주택하고 같으니까 계속 유지. 이건 중요한 거예요. 계속
유지해라. 절대 대항력금 중간에 빼지 마라. 자, 3번 판례 갈게요. 이거 이해하면 돼요. 상가 건물 내가 인도 입점하고 사업자 등록 받고 장사하다가 장사가 안 돼서 폐업했습니다. 자, 폐업했다는 얘기는 사업자 등록을 뺐다는 얘기야.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 빠졌기 때문에 이 시점에 대항력 상실한 거예요. 따라서 그 후 얼마 후 몇 달 후 내가 다시 같은 상호 및 같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처음 대항력 소급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폐업으로 사업자 등록 빼버리면 대항력 상실하죠. 나중에 다시 박았다고 해서 처음 내가 입점할 때 주겠던 대항력을 소급 유지, 소급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나중에 박은 그때 새로 대항력 취득하는 거지 처음 대항력 유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 다시 시작할 수밖에. 그 중간에 누군가 저당권자 생기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폐업했다. 사업자 등록 뺐구나. 나중에 다시 박았다고 해서 처음 갖췄던 대항력 유지되지는 않는다. 대항력 이미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오케이. 자, 밑에는 정말 볼 거 없어요. 4번만 봅니다. 우선 변제. 임대차 계약 체결하려는 자는 내가 이 건물에 입점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 건물 정보를 알고 싶어. 그때 관할 세무서장한테 정보 제공을 내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때 세무서에 정보 제공 요청할 때는 건물주 동의서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요즘 개인정보 보호 중요시하죠. 상대방 동의 없이 막 정보 안 줍니다. 절대로 공무원들. 그래서 느끼셨어. 그렇지. 정보 제공 요청하면 동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최우선 변제 등기 명령 주택시키려고 풀면 돼요. 주택하고. 자, 권리금. 권리금 회수 계보. 이제 여기가 또 상가에만 있으니까 잘 나오죠. 동그라미 1번. 권리금이 뭐냐? 새로 이사 들어올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에 장사하던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을이 10년 동안 장사 잘 하다가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못 하잖아요. 그러면 임대인, 건물주가 재계약해 주지 않는 한 이제 나가라면 방 빼야 되죠. 권리가 없으니까 갱신요구권. 그래서 주인이 이제 재계 안 한대. 그러면 을은 방을 빼야 되는데 그동안 장사를 잘해서 권리금이 붙었어요. 그 권리금 한 3억 붙었다. 그러면 새로 이 가게로 입점할 병이라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병이 기존 을한테 권리금 3억을 주고 입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장사를 잘 할수록 그 바닥 권리금이 세지죠. 권리금 높게 받고 이제 방 빼는 거예요. 자, 이게 을과 병 사이 권리금 계약이에요. 자, 우리 법은 이와 같이 을이 기존 임차인이 가게를 뺄 때 새로 들어올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하지 마라. 이 법조문이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규정이에요. 자, 방해 금지 기간이 있어요. 자, 2번 별 3개 하시고 임대인은 갑이에요. 항상 임대인 건물주 갑은 기간 끝나기 여기 동그라미 6달 전부터 종료시까지 이거 6달 외워야 돼요. 6달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 을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 지금부터 병입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을이 데리고 온 그 말이에요. 을이 데리고 온 새로 임차인 세입자가 될 이 병으로부터 을이 권리금 지급받는 것 주어 임대인은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건물주 임대인은 을이 권리금 받고 나가는 걸 방해하지 마라. 결국은 요지는 이거예요. 자, 방해 금지 기간 외워요. 6달 전부터 종료시까지 이렇게 외워요.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까지 우리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어렵지 않아요. 네가 쟤한테 권리금 요구하지 마. 네가 권리금 수수하지 마. 갑 보고 주인 보고 건물주 보고 요구하지 마. 수수하지 마. 그 다음에 을한테 권리금 지급 못하게 이딴 행동하지 마. 이딴 행동하지 마예요. 그 다음 디귿 이해하면 돼요. 두 번째 맨 오른쪽 병한테 현재 고액의 차임 보증금 요구해서 도망가게 하지 마.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방해하지 마라. 자, 중요한 건 리을이에요. 자, 리을을 알아야 이제 3번 별 3개짜리를 하게 돼요.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 병이에요. 병. 을이 데리고 온 병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임대인이 거절하는 행동 이딴 걸로 방해하지 마 그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을이 병을 데리고 오면
갑은 가급적 병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라. 봐봐요. 얘가 계약서를 써야 권리금 주고 을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리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걸 거절하는 행동으로 방해하지 마라 그거예요. 자 그러면 3번 이제 3번이 중요해요. 3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별 3개예요.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계약 체결 거절에 정당 사유가 있는 걸로 본다. 그 얘기는 갑이 병과의 계약 임대차 계약 체결 거절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거절에 정당 사유 있다는 얘기는 거절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정당 사유. 우리 법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 4개 이거 하나 숫자만 외우고 나머지 이해하면 돼요. 기억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 이 문제로 나오니까 누구예요? 을이 데리고 온 병. 을이 데리고 온 병으로 퉁쳐요. 자 봐봐요. 을이 병을 데리고 와서 커피숍에서 갑하고 3자 대면한 거예요. 갑, 제가 이 사람한테 권리금 받고 나갈 거예요. 이 사람하고 계약 좀 해줘요. 이렇게 3사람이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임대인 갑이 다음 4가지 경우에는 이 병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해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임대인이 됩니다. 병을 딱 봤더니 돈이 없어. 차임 보증금 제가 자력이 노란색만 단어로 훈련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니 월세 낼 돈이 없어. 아 그럼 당연히 거절해야지 돈 없는데. 그죠? 이해됐어. 자력이 없어? 거절할 수 있다. 두 번째. 이놈을 딱 봤더니 앞으로 내 세입자로서 의무 위반할 우려가 있대. 의무 위반할 우려가 있어. 그러면 내가 갑이 돼야 돼. 건물주 새로 인사 왔는데 딱 보니까 월세 안 낼 것 같아. 나는 알거든. 나는 천공이거든. 천공이니까 앞으로 월세를 못 낼 것 같아. 그러니까 거절. 의무 위반 앞으로 임차인으로서 의무 위반할 우려가 보여. 그러면 내가 굳이 건물주가 이런 사람 거절 계약할 이유가 없어. 거절. 자 왔는데 갑이 그래요. 병 너 들어올 때 못 봤어? 우리 건물 너 안 가봤어? 지금 보수공사 중이야. 샷다 내린 지가 1년 6개월이 넘었어. 장사 안 해. 너 지금 들어와도 당분간 공사 안 끝나. 이게 바로 내용으로 봐요. 임대차 목적물인 이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숫자 외워요.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즉 1년 6개월 이상 샷다 내렸다는 얘기예요.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했다는 얘기. 장사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 되죠? 지금 뭐 장사 다 못하고 있어. 너 또 장사 못해. 거절. 자 마지막. 이게 더 웃겨요. 자 봐요. 맨 밑에 문장을 먼저 읽어볼게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무슨 말이야?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 처음 만난 문장이죠. 이제까지 우리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즉 을이 데리고 온 병이야. 근데 여기는 바뀌어. 임대인 갑이 선택한 정이에요. 자 봐요. 갑이 정이란 놈을 소개시켜줘. 을한테. 정이란 사람도 네 가게에 관심 있대. 만나봐. 만나봤어. 이놈이 4억 준대 권리금. 그러니까 을이 그동안 병하고 협의하다가 덥석 물어버렸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 권리금 많이 준다는 사람한테 계약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4억을 준 거야 권리금을. 그러면 을이 정한테 이미 권리금 받았으면 병을 소개시켜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소개시킨 거야.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 이래요. 병 우리 이미 딴 놈한테 권리금 받았어. 너는 왜 왔니? 너 세댔어. 이미 딴 사람한테 권리금 받았어. 나는 너랑 계약 체결 못하는 거야. 째랑해야 되니까. 그거예요. 그게 리을 이해하란 얘기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저 정이라는 놈이 임차인을하고 이미 권리금 계약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즉 을이 이미 정한테 권리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갑은 이 정하고 계약해야지 을이 데리고 온 병하고는 계약 체결 못하겠죠. 그게 거절이에요. 결국 딱 보니까 자력이 없어. 의무 위반 우려가 보여. 1년 6개월 이상 샷다 내렸어. 세댔어. 이건 세댔어 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세댔어. 거절. 그래서 딴 놈한테 이미 권리금을 지급 받은 경우 한 경우 그러면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는 자력이 없어. 의무 위반 우려가 있어. 딴 놈이 권리금 이미 지급했어. 이건 이해하면 되고 숫자를 결국 외워요. 1년 6개월 이상 샷다 내린 경우 숫자입니다. 자 문제는 하나가 더 있어요. 4번이에요. 자 그러면 4번 이게 조금 어려운데 임대인이 을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아까 계약갱신 요건 거절 사유 8가지 있죠. 3기 차임연체 중과실파손. 그러면
계약 갱신 요구에 거절할 정당한 8가지 사유가 있으면 이 권리금 보호 규정 법조문을 아예 작동을 안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봐요. 임차인이 이 상가 건물을 중과실 파손했다면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4번 기억 별 3개 하시고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임대인한테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저기 1, 2, 3번 저 법조문은 작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 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임차인이 중과실 파손했다. 그럼 거절 사유죠. 거절 사유면 스스로가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이냐? 이런 거절 사유 8가지가 존재하면 권리금 지급받는 거 방해하지 말라는 법조문이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는 방해해도 위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방해해도 막 방해해도 그 얘기예요. 연좌제죠. 연좌제 나쁜 법이죠. 왜 연좌제를 시키냐고. 권리금 받는 거 뭔 상관이야. 어찌됐든.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이거 하려고 지금. 자 그러면 임대인이 방해해서 임차인한테 손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자 이건 안 나오고 2번이 왕별이에요. 자 이것도 외워야 돼요. 자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해서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라.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 완성으로 소멸시킵니다. 이건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인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저거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거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 권리금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인데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 손해배상이라 이렇게 계속 외워요.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걸 어떻게 장난치느냐 방해한 날로부터 3년 그래요. 방해한 날 X 외워야 돼요.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 손해배상 청구해라. 그렇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합니다. 결국 권리금은 숫자를 외워야 돼요. 이거 외워야 돼요. 종료한 날로부터 3년도 나와요. 3년.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봐요. 마지막 정리하면 6달 전부터 종료 시까지 방해하지 마라. 방해 금지 기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해라. 결국 6달부터 종료시. 종료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손해배상 청구해라. 그 다음 마지막 1년 6개월. 결국 숫자가 6개월, 3년, 숫자가 1년 6개월 이상. 이 세 숫자를 외울 수밖에 없어. 나오니까. 그래서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방해하지 마라.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 청구해라. 그 다음에 갑이 의리대리권 병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 사유 하나 1년 6개월 이상 샷다 내린 경우 그런 경우 이 숫자를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상위법 숫자 나옵니다. 쉬고 가단법 갑니다.